예, 서강대 교수 김영익입니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일하다가요.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경제가 그렇게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특히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이걸 반영해가지고 주가도 코스피 코스닥 거의 15% 20% 이상 올랐죠. 근데 전체적으로 좋은 한 해였다. 괜찮은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그다음에 주가지수 변동성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거품이 또 생겼다가 꺼졌고요. 그다음에 주가지수도 1월 초에 시작할 때 많이 하락했는데 꾸준히 오르다가 또 10월에는 많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변동성에 적응하신 분들, 업종에 적응하신 분들은 좀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평균 주가지수 수익률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올해 2023년보다 경제가 좀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경제가 한 2% 이상 좀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한 1.4% 정도 되죠. 그래서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제가 좋아하니까 주가지수도 한 단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코스피 평균이 한 2,500 정도 되는데요. 2024년에는 평균 주가지수가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 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보려면은 지난 고점이던 3,300이 넘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주가가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일 텐데요. 중간중간 분기별로는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좀 심할 테니까 자산 배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선행지수인데요. 선행지수가 2023년 통계청 거는 4월, 그 다음에 OECD 거는 2월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상승 추천이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2023년 12월 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조정을 거칠 것 같고요. 이런 것 보면 주가도 추세적 상승 추세 아니라 박스권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24년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기업 수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반도체 경기가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3년에 반도체 주가들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2024년 경기 회복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아마 2024년 이 주가는 2025년 반도체 경기가 계속 회복될 것인가,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리스크,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 관계 이런 외생적인 좀 리스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 한 해는 정말 선거가 많은 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거 선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약 47%, 보험 27%, 채권 3%, 주식은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금은행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은행은 비중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2023년 한 해는 그렇게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아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스권에서 분기별로 좀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분기별로 계속 전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1분기 중후반, 2분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3분기 전후에도 한번 어려운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단계가 올해보다 한 단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거 조정 국면에 계속 그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아주 경제 지표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도 2024년 한 해도 저평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일평균 수출이 발표될 때마다 그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서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 매월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데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국제수익률하고 1년 국제수익률 차이 가지고 앞으로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게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올라가도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주가도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명목 GDP에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M2에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런 걸 보는데요. 지금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은 3천이 코스피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더라도 이것도 한 15% 정도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명목 GDP나 M2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의 영역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된다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미국 경제가 한 1% 안팎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다수 컨센서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이게 그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는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갔을 때 뭐 경착륙이다. 이렇게 그 경착륙을 정의하는데요. 이런 정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컨퍼런스 보드 그다음에 일부가 컨센서스를 보면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 모델에도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1%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 왜 마이너스 성장하느냐? 그거는 소비 때문이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최근 한 금융회사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68%가 그달 번 돈을 그달에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임금이 감소했고요.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내년 그 3월부터 인하하고 한 6차례 1.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게 그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저도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표됐습니다마는 11월께 전년 동월 대비 2.8%로 낮아졌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2% 중반, 하반기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으면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에 그 1%포인트 이상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2023년 미국 주가 전망하면서 뭐 틀린 점이 많은데요. 예, 그런데 2024년에도 여전히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 중립적 혹은 뭐 부정적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명목 GDP에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 뭐 최소한 그 10% 많게는 20% 정도 가대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S&P 500 기준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미국 주가가 내년에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예, 박스권이다. 특히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이 중반 사이에는 아마 미국 주가가 저는 상당폭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금리는 뭐 더 떨어질 겁니다. 예, 금리는 떨어지는데 내년 상반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은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그 실물 충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 이 무렵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 한 해가 미국 주가가 박스권이다. 이렇게 평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 그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면 저는 내년에도 달러 가치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요. 선진국에서는 뭐 일본 비중이나 독일 비중 뭐 이 좀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주가가 꾸준히 그 상승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23년 한 해 그 주가를 보면은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뭐 전 세계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예, 그런데 하락한 데가 홍콩하고 중국입니다. 예, 제가 평가해 보면 이 두 증시는 굉장히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저평가된 이런 나라들의 그 주식이 2024년 한 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미국 그 소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그 매월 발표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아마 소비 관련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용 동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대부분 그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데요. 미국은 오히려 그 선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특히 미국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2개월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를 보면서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나라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죠.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좋았을 때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질 때 이럴 때 금리하고 주가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의 상관관계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내년 그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에 미국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금리와 주가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도 우리 주식시장도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그 4.4에서 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도 금리 하락에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요. 이미 상당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도 더 오를 텐데요. 과연 우리 주가도 계속 오를 것인가? 그거는 제가 아까 미국 주가가 1분기 중반에서 2분기 초반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미국 주가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에 미국에서 실물 충격으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1분기 중반, 2분기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일시적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잠재성이 현재 2% 안팎인데요. 2030년 가면 1%, 2040년 가면 거의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요.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아마 채권을 사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 수익률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좀 급락해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 금리가 여기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식 시장도 제가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 계속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불안하면은 오히려 그 금리도 같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채권 비중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은행이 그 가감히 줄이고 그만큼 그 채권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우선 그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계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최근 통계는 없기 때문에 2022년 말 기준인데 미국 비중이 61%, 유로 비중이 15%, 일본, 중국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돼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비중 61%로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을 50% 이하로 좀 축소하고요. 대신 유로나 특히 이머징 마켓 비중, 인도, 그동안 부진했던 거 중국 비중 이걸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비중도 계속 조정을 해야 되죠. 이거는 국가별 비중 조절하고 또 업종별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중기적으로는 모든 일을 특히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AI가 해줄 겁니다. 이 관련 주식들은 계속 중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 지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알기 쉬운 경제 지표 이거를 좀 개정판을 내가지고 아주 잘 냈습니다. 그런 책 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동안 제가 경제 지표에 가서 여러 책을 냈는데요. 그동안은 통계 중심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독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제 정서에서는 같은 경제 지표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념을 쉽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디서 찾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행뉴스, 일평균 수출,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가지고 경제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연말 연초에 좀 한가하실 때 이런 책을 보시고 시대의 흐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자들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를 계속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선행지수 꺾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이하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만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대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거시경제 흐름을 꼭 보시고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거기에 맞게 주식, 채권, 예금 이거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다 보면은 또 업종 경기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조금 한가하실 때
뭐 한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알기 쉬운 경제지표나 경제의 정석 이런 책을 보시면서 아마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경제의 전부를 지표를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은 그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현재 상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을 때 선행지수가 현재 어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매월 1일다 또 수출이 발표되죠. 그러면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제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 혹은 가수평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어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요. 여유 있을 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냥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흐름을 말씀드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업종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중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 이거는 2024년 멀리 본다면 계속 성장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 특히 그동안 우리 이거 수출을 보면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는데요. 2023년 10월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반도체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 산업 전망을 하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 이어가지고 2024년 생산, 수출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게 반도체 더불어 가지고 조선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2024년, 2025년 한 해 보면은 꾸준히 조선업종에 최근에 수출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공장에 가보면은 거기가 로봇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업에서 AI가 참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 큰 성장 흐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게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에일리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은행 이금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부를 늘릴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하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